요즘 강남 한복판에서 아파트가 시세보다 5억씩 뚝뚝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큰 위기가 왔길래 가장 튼튼하다던 강남 집값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에 급매물을 던지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정체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 다발을 들고 강남을 쇼핑하듯 쓸어 담았던 중국 부자들입니다. 이 차갑고 냉정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현상일 뿐이니 무작정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 돈으로 잔뜩 부풀려졌던 비정상적인 거품이 걷히고 진짜 알짜 자산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거대한 박앤세일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중국 부자들은 왜 그동안 남의 나라인 한국 아파트를 미친 듯이 사들였고 또 왜 지금은 그 비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다투어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마음껏 노는 거대한 글로벌 VIP 전용 부동산 쇼핑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중국 부자들은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영국의 런던,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아주 화려하고 유명한 VIP 전용 매장에서 주로 쇼핑을 즐기며 자신들의 자산을 전 세계에 분산시켜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홍콩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들어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숨겨두고 보관할 도피처로서의 매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싱가포르는 고급 아파트가 한 평에 무려 5억 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세금과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더 이상 투자해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일본 도쿄 역시 이미 전 세계의 돈이 다 몰려가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상태였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끊임없이 굴려야 하는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을 둘 곳을 잃어버린 막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이들의 매서운 레이더망에 딱 걸린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이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다른 화려한 글로벌 도시들에 비하면 아직 가격이 더 오를 여력도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리스크라는 지정학적 긴장이 늘 있는 곳인데도 이들이 굳이 서울을 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내가 가족들과 따뜻하게 살 집이 아니라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차가운 금융상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나 세금 감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완벽한 세금 회피처이자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결심한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희망을 품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정부의 깐깐한 가계부채 관리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묶여 있고 내 소득에 비해 빚을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심사하는 DSR 규제에 꽉 막혀서 계획했던 자금을 도저히 빌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실거주 의무까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같은 시간 같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단순 방문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국은행의 대출 창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기네 은행에서 자금을 통째로 융통해 오거나 집값의 100%까지 자유롭게 풀대출을 받아와서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쇼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은행에 대출은 조일 수 있어도 중국 은행이 자기네 국민에게 얼마를 빌려주든 간섭할 법적인 권한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나 소득증빙도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들을 카트에 쓸어 담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심지어 외국인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수십억 원짜리 집을 거뜬히 살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나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소득을 증빙하는 절차도 자산을 심사하는 과정도 뻥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가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돈 1원의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버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자식에게 그 엄청난 현금을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려면 세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운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사두는 우회 통로를 쓰면 그 무서운 세금을 통째로 건너뛰면서 자산도 불릴 수 있는 완벽한 편법 상속의 비상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국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증여세,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지만 외국인 미성년자의 수십억 원짜리 거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검증 속에서 통과되어 온 측면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칙이나 무역대금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불법 송금 같은 범죄 수법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십 명의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환치기로 수백억 원이라는 검은 돈을 빼돌려서 서울 아파트 수십 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세관에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새롭게 늘어난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자본이 싹쓸이했습니다. 이들은 강남권의 노른자 땅을 사들일 때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고 기존 시세보다 수억 원을 더 비싸게 부르면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자본이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단지마다 신고가가 쉴 새 없이 갱신되었고 그 비정상적인 가격이 어느새 시장의 표준 시세로 굳어져 버리면서 서울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한국 부동산을 장악할 것만 같았던 이 거대한 중국 자본이 도대체 왜 갑자기 매물을 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에 던진 초강력 규제의 그물 때문입니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강력하게 묶어버리면서 진짜 문제는 내가 산 이 집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비싸게 되팔고 나가야 할 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한국 매수자는 대출을 거의 받지 못하니 순수하게 막대한 현금을 수중에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만한 현금을 쌓아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아파트 한 채에 그 큰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으니 중국 부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영원히 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리스크를 감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무서운 족쇄도 생겼습니다. 이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한국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이 조건은 불가능한 허들입니다. 게다가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어느 지역이든 거래량만 조금 늘어나면 핀셋으로 콕 집어서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기면서 묶이는 순간 사줄 투자자가 전부 사라지니까 진짜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갇히기 전에 먼저 매도를 결심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정부가 외국인만을 겨냥해서 수도권 통째로 외국인이 집을 살 때 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제와 자금 추적 시스템을 꺼내들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예금이나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상세하게 적어내야 하고 자금 세탁이 의심되면 해외 당국에 통보되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투기자분들은 매물을 던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들이 조여오고 거대한 자본이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강남 대장주 단지들의 매물이 시세보다 크게 떨어져서 나오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며 먼저 매도하려는 치킨 게임을 벌이는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꺾인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강남에서 시작된 하락세는 잠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마포나 용산, 성동구 같은 지역으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매수자는 자취를 감추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초입 단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위기와 폭락은 언제나 새로운 부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진짜 돈을 버는 진정한 투자의 타이밍은 집값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적당히 하락했을 때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공포가 짙게 깔려서 앞이 안 보이고 팔리지 않는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누구나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찾아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지배했지만 결국 경제는 사이클을 타며 회복했고 그때 공포를 이겨내고 우량자산을 저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현금을 꼭 쥐고 관망했던 이들에게는 자산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뉴스에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도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빚을 내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중국 자본이 무리하게 띄워놓았던 거품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여전히 핵심 지역의 가격은 일반 직장인의 소득 수준으로
감당하기 벅찬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 어설픈 바닥론에 휩쓸려 섣불리 돈을 넣는 것은 허공에서 떨어지는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한복을 선언하고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로 대거 쏟아져 나오며 정부가 제발 집을 사달라고 각종 세금 혜택을 남발할 때까지 이성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통장의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두고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과 정책의 변화를 꼼꼼하게 추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표면적인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 규모, 전 세계 금리의 향방, 그리고 정부 규제의 나비 효과를 정확히 읽어내야만 합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다음 사이클의 파도를 타기 위한 체력을 기를 때입니다. 현금을 쥐고 끝까지 버티면서 거품이 완전히 사라진 진짜 알짜배기 자산이 우리 눈앞에 반값 수준으로 나타날 그날을 이성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나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지금의 조정기가 끝나면 반드시 건강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시장을 냉정하게 주시하며 현명한 선택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유익하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고 싶은 구체적인 경제 지표나 다루었으면 하는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